자,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 아니라 내란죄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속보로 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또 있는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접수 통지 오늘도 반송이 됐고 관저에 재발송할 것이다. 예. 이렇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제 종국에는 헌재가 송달 간주라고 하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한다는데 말 그대로 송달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조차 이렇게 안 받을 경우에는 그냥 진행하겠다 이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뭐 인편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일일 우체국 특급으로도 보내고 네. 다양한 수단을 사용을 해서 송달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에서 다 받지 않고 수취인 거부로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재법 78조에 따르면 네. 이 전자문서 통지 후에 일주일이 지난 경우에 송달 간주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물론 비서실을 이제 수치의 주체로 두기는 했지만 전자 송달도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냈지만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송달로 간주하겠다라는 최후의 이제 보루로 그 송달 간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도 역시나 송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일에 입장 밝힌다고 했으니까 그전까지 계속 재송부를 해보긴 하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다, 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머무는 곳에서 수치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치 거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가 되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원이 모인 첫 평의를 열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비공개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평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 그 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송달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이제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이 돼서 합류하게 돼 3명이 오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좀 보면 17개 헌법 조항,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탄핵 심판 사유가 좀 많을수록 심리가 좀 오래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헌재가 압축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예상을 해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실제로 탄핵 사유가 9개로 적시가 됐었는데 이것을 헌재가 임의로 이제 물론 조정을 통해서 5개 사유로 압축을 했고요. 그랬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90명의 이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36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또 압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얼마든지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좀 내놔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17개의 헌법 위반 사유가 담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충분히 쟁점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뭐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실익은 있을까요?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닌 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의 경우에 본인의 탄핵 심판안 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직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앙지검장이나 감사원장으로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런 소추안이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단 한 가지의 사실 가능성으로 윤 대통령이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라는 것은 본인도 법조인으로서 실익은 없겠지만 이길 가능성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탄핵 그 절차를 조금 지연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요 이제
공수처의 수사 인력 때문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어떤 내란 혐의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난망하지 않겠냐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결국 검경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 인원으로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번 뭐 탄핵이라든지 내란 관련해서 사실 다 수사를 하기는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공조본이라는 것이 꾸려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사건을 이첩해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은 사건을 이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은 군 관련자들을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조본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그리고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사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상황을 좀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를 하면서 확보한 기록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록들이 결국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도 필요가 할 텐데 자료들을 제대로 넘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공수처부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긴급 체포를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체포 불승인을 하고 이런 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대검과 공수처가 대의적인 합의를 보았고 그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은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수사 주체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놓고 보면 다 한 가지 사건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가 되더라도 사실상 이미 검찰이 확보를 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사실상의 특검이 이제 출발하기 그 전 단계로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공수처가 조만간에 이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2차 출석 시기를 대통령은 언제 부를까? 이 어느 때로 잡을 것인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번 주중조사는 뭐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미 이제 목요일이고 사실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지금 출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출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다 이첩받아 오는 그런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사건 이첩이 완료가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소환 통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을 걸 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1차 소환 통보하고 2차 소환 통보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추후라도 나중에 정말 만약에 소환을 모두 다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라든지 그러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은 뭐 내란죄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뭐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지만 강력하게 좀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그 군 고위 장성들의 증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전화와 같이 녹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 기록만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마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나는 분명히 뭐 강제로 이렇게 체포를 하든 지시라든지 절대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지시를 오히려 했고 하지만 전화를 받은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이러한 군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체포라는 단어를 들었고 적극적으로 끌어내라 의원들을 그렇습니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될 것이고요. 정확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 증거로서 이 다수의 관계자들이 진술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라서 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출동한 군인하고 경찰한테 시민과의 충돌은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도 그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 투입되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탄까지 챙겨줬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압수수색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비화폰의 이제 존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까지는 우리가 비화폰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통화 기록, 언제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통화가 이루어진 직후에 어떠한 군에서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면 윤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겠구나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에 압수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계엄군이 실탄을 10,000발, 1만 발 정도 챙겨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급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탄을 준비해서 갔고 3단봉이라든지 테이저건이라든지 기관단총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를 해갔다라는 것을 보면 만에 하나 가능성이라도 어쨌든 무장을 하고 갔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요.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미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인데 구속된 사유를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계엄이 있기 전에 한 이틀 전에 한 햄버거집에서 모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현재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후임의 정보사령관과 모 대령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곧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실질적으로 아마 계엄에 대한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수라든지 아니면 모의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계엄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포고령을 작성했다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라든지 어떤 지휘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계엄사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